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8단원 5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310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오늘 감상할 작품은 대상주 홍라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주 홍라라는 책은 발해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홍라는 이름이고 대상주는 상단을 대신 이끌어가는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홍라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기 전에 우리 발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발해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발해의 수도는 위쪽에 상경이고요. 상경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나라는 거란, 당, 신라, 일본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들은 각각의 나라들과 교역을 한 그 지도인데요. 우선 거란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상경에서부터 이어지는 거란도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당나라와는 상경, 영주를 잇는 영주도, 그리고 일본과 교역을 하는 것은 동경에서 이어지는 일본도나 아니면 남경에서부터 이어지는 길로도 교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신라와도 교역을 했는데요. 동경에서부터 경주까지 이어지는 신라도를 이용해서 교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역이 있었던 만큼 발해는 무역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도를 잘 알아두시면 이야기를 읽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상주 홍라를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이야기의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야기의 구조. 우리가 4가지 단계로 이야기의 구조를 알아봤었습니다. 자, 우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발단이 있습니다. 발단에서는 사건이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시작된 이후에는 전개,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단계가 전개입니다. 그 갈등이 점점 최고조로 올라서 긴장감이 아주 많아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절정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서는 긴장감이 아주 넘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의 갈등이 모두 해결이 되는 결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해결이 된다. 자, 근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끝까지가 아니라 이 중간의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결말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부분 이야기가 궁금하신 친구들은 책을 직접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인공은 13살인 홍라라는 친구고, 이 친구는 금시의 상단을 이끄는 대상주의 딸입니다. 이 상단이라는 것은 무역을 하는 단체를 말해요. 그래서 무역 단체를 이끄는 대상주의 딸이다. 근데 이 대상주인 어머니와 일본으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머니와 헤어지고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혼자 이 상단을 이끄는 대상주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대상주 홍라. 글 이현, 그림 백대승. 앞부분 이야기. 13살인 홍라는 금시 상단 대상주의 딸이다. 대상주인 어머니를 따라 일본으로 교역을 갔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다. 그래서 홍라는 어머니와 헤어지고 겨우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온다. 상단으로 돌아온 홍라에게 남은 건 교역의 실패로 생긴 엄청난 빚뿐이다. 홍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위급할 때 열어보라고 어머니께서 주신 묘원의 열쇠를 기억한다. 묘원에는 숨겨둔 소그드의 은화가 있었다. 이제 홍라는 솔빈으로 가서 그 은화를 바꾸어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교역을 하려고 한다. 홍라는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다. 오래된 가죽 냄새를 맡으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어머니는 지도를 펼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손길로 반들반들해진 지도였다. 지도에 새겨진 길을 손끝으로 더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보아라, 길이다. 세상 모든 곳으로 통하는 길이다. 돈피 지도의 윗부분에는 금시상단이라는 4글자와 목단꽃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발해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교역로가 있었다. 상경에서 동경을 거쳐 백길로 가는 일본도, 상경에서 서쪽으로 곧장 뻗어나가는 거란도, 상경에서 동경을 거쳐 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신라도, 그리고 상경에서 출발하여 서경을 지나 압록강 하구의 박작구에서 배를 타고 등주를 거쳐 장안으로 가는 압록도, 상경에서 거란의 영주를 거쳐 육로를 통해 장안으로 가는 영주도가 있었다. 상경성에서 북상한 다음 서쪽으로 사마르칸트까지 가는 길은 단비의 길이라고 했다. 서역 상인들이 초피를 사러 오는 길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솔빈도 그 단비의 길 위에 있었다. 홍나는 소그드의 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다시 지도로 눈길을 돌렸다. 솔빈으로 가서 은화를 팔고. 그래, 솔빈의 말을 사자. 솔빈의 말은 당나라까지 널리 알려진 명마다. 솔빈의 말을 장안으로 가져가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그리고 장안에서 비단을 싸게 사서 온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묘원의 은화는 비단 500필값. 그러나 길을 나선다면 1000필, 아니 2000필값이 될 수 있다. 가자. 교역을 하러 가자.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빚을 갚는 거야. 상단을 지키는 거야. 대상조 금기옥의 딸답게. 홍나는 눈물을 닦았다. 언제부터인가 울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을 생각이었다. 상단을 이끌고 교역을 떠나야 했다. 상단을 지켜야 했다. 따로 상단의 일을 배운 적은 없지만 상단의 딸이다. 나면서부터 교역에 대해 보고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친샤. 홍나가 부르자 곧 친샤가 검으로 마루를 툭툭 쳐서 기척을 보냈다. 홍나는 밖으로 나갔다. 월보는 떠났어? 상단의 믿음직한 일꾼들은 지난 풍랑으로 거의 잃었다. 상단에 남아있던 일꾼들은 대상주를 찾기 위해 동경에 가 있었다. 그러고도 남아있는 일꾼들은 나이가 많거나 혹은 너무 어렸다. 그렇다고 편하게 사람을 모을 수는 없었다. 빚쟁이들의 눈총이 무서웠다. 다행히 친샤가 고개 저으며 바깥채를 가리켰다. 월보는 아직 금시 상단에 머무르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친샤는 다시 바깥채를 가리키며 손가락을 하나 더 폈다. 월보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다. 곧 친샤가 월보와 어느 소년을 데리고 왔다. 홍나는 소년을 보고서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 낯익은 얼굴인데 누구인지 잘 기억나지 않았다. 월보가 소년을 소개했다. 아가씨, 빈영자이옵니다. 동경의 해안에서 우리를 구해주었던. 홍나는 그제야 기억이 났다. 빈영자, 말값으로 금가락지를 주고 떠나며 금시 상단으로 찾아오라 했다. 목숨 구해준 값도 후하게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빈영자의 아비와 어미가 그만 세상을 버렸다고 합니다. 작은 고깃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에 휩쓸려서 그만. 그래서 금시 상단에 의지하고 지낼 수 있을까 해서 왔다고 합니다. 언제든 찾아오라고 큰 소리쳤다. 더구나 지금은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빈영자는 소리 소문 없이 데려가기에 적당한 일꾼이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장안으로 교역을 나설 거야. 월보, 빈영자, 같이 갈 수 있지? 선심 쓰는 듯 말했지만 속으로 좀 걱정이 되었다. 월보에게도 아직 품삯을 주지 못했다. 상단이 망해 간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월보가 따라 나서 줄지 걱정이었다. 빈영자의 불만에 찬 표정도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월보는 반색해 주었다. 자, 장안이라고요? 네, 갈게요. 가겠습니다. 빈영자는 여전히 뚱한 얼굴이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반가워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대상주답게 굴어야 했다. 홍나는 애써 엄한 표정을 지었다. 수선 피우지 마. 요란하게 떠날 입장이 아니야. 그러니 출발할 때까지 입 조심해. 교역에 성공하면 둘 다 크게 한몫 챙겨줄게. 그렇게 교역을 떠날 상단이 꾸려졌다. 대상주의 자격으로 상단을 이끄는 홍나, 무사 친샤, 천문생 월보, 일꾼 빈영자.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금시 상단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랐다. 이틀 동안 길 떠날 준비를 했다.
준비할 것도 없었다. 집안 일꾼들 모르게 몇 가지를 챙기는 게 전부였다. 창고 점검을 한다는 핑계로 말린 고기며 곡식 가루를 좀 챙겼다. 노숙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 음식을 조리할 도구도 필요했다. 집에 있는 걸 가져가려니 일꾼들이 알아챌까 걱정스러웠다. 결국 친샤가 시장에서 몇 가지를 사왔다. 그리고 돈피도 몇 장 챙겼다. 말은 모두 5마리를 준비했다. 홍나와 친샤의 말에 월보와 빈영자가 탈 말도 필요했다. 짐 실을 말도 한 말이 있어야 했다. 홍나는 하인들에게 말을 팔 거라는 핑계를 대고 3마리를 미리 빼돌렸다. 출발하는 날 아침에 조용히 집을 나서려고 미리 준비해 둔 것이다. 월보가 말들을 성문 근처의 객주집에 맡겨두었다. 홍나의 말 한이와 친샤의 말은 팔 거라는 핑계를 댈 수 없으니 그냥 집에 두었다. 홍나는 월보를 은밀히 불렀다. 내일 새벽 성문을 여는 북소리가 울릴 때 만나자. 말을 맡겨둔 객주집에서. 빈영자와 월보는 그 객주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홍나는 방으로 들어왔다. 탁자 앞에 앉아 옥상자를 열었다. 어머니가 남겨준 열쇠 그리고 아버지의 선물인 소동인이 없다. 홍나는 소동인과 열쇠 2개를 가죽끈에 꿰어 목에 걸었다. 이제 먼 길을 가는 내내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해 줄 것이다. 드디어 떠난다. 홍나의 가슴이 세차게 고동쳤다. 대상주가 되어 교역을 떠난다. 빚을 갚고 상단을 구할 것이다. 걱정거리가 없지 않지만 다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겨내야만 했다. 홍나가 어머니를 따라 먼 교역길에 나서 본 게 3번이었다. 신라, 일본, 그리고 당나라의 장안이었다. 서라벌에 갔던 건 너무 어려서라 기억에 남아있는 게 없었다. 다만 그때 어머니가 사준 신라 모전이 아직도 홍나 침상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다녀왔고 2년 전에는 장안에 간 적이 있었다. 장안, 당나라 황제의 대명궁이 있는 장안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비단처럼 화려한 빛깔로 눈부셨다. 푸른 하늘로 날아오를 듯 맵시 있는 기와지붕들이 물결치며 이어졌고 밤이면 색색의 등불이 별빛보다 더 아름답게 반짝였다.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멋을 뽐내며 거리거리를 수놓았다. 동방의 상인들이 장사하는 동부시장도 그랬지만 서역 상인들의 서부시장은 더욱 경이로웠다. 소그드 상인은 물론이고 페르시아나 로마에서 온 상인들도 진귀한 물건을 내놓고 팔았다. 장안은 세계적인 교역 도시였다. 홍나는 장안을 떠나며 언젠가 자신의 상단을 이끌고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다. 장안까지, 아니 세상의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그 누구의 발도 닿지 않은 새로운 길로 떠나고 싶었다. 그런 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도 초라한 출발이었다. 그러나 반드시 금시상단에 걸맞은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홍나는 목에 건 소동인과 열쇠를 꼭 쥐었다. 쿵쿵쿵쿵 힘차게 뛰는 심장박동이 느껴졌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내는 응원의 소리인지도 몰랐다. 네, 잘 읽어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 날개에 있는 물음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 310쪽에 있는 첫 번째 물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홍라는 왜 어머니를 그리워했을까요? 자, 홍라가 이제 혼자 남겨져서 상단을 이끌게 됐는데요. 이 지도에 오래된 가죽 냄새를 맡으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어머니의 손길로 반들반들해진 지도였다. 네, 지도에 새겨진 길을 손으로 더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네, 이 지도에는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지도에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리고 312쪽으로 넘겨볼게요. 옆에 있는 물음을 한번 답해볼게요. 홍라가 교역을 하러 가기로 결심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가자. 교역을 하러 가자.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빚을 갚는 거야. 상단을 지키는 거야. 대상주 금기옥의 딸답게. 네, 홍라가 교역을 하기로 결심한 까닭은 바로 어머니를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 상단을 지키기 위해서. 네, 써볼게요. 상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큰 결심을 했다. 13살밖에 안 됐는데 이 큰 상단을 이끈다는 것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네요. 자, 옆으로 넘겨볼게요. 313쪽입니다. 자, 교역을 하러 떠나는 홍라는 왜 일꾼을 모으기가 힘들었나요? 자, 상단의 믿음직한 일꾼들은 지난 풍랑으로 거의 잃었다. 상단에 남아있는 일꾼들은 대상주를 찾기 위해 동경에 가 있었다. 그러고도 남아있는 일꾼들은 나이가 많거나 혹은 너무 어렸다. 그렇다고 편하게 사람을 모을 수는 없었다. 빚쟁이들의 눈총이 무서웠다. 네, 우선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풍랑으로 잃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모으기가 어려웠네요. 빚쟁이의 눈을 피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어려웠다.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도 가까스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죠. 바로 그게 누굽니까? 비녕자였습니다. 홍라는 비녕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자, 홍라가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났는데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비녕자는 말값으로 금가락지를 주고 떠나면서 금시상단을 찾아오라고 했던, 그리고 목숨 구해준 값도 후하게 치르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홍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때 약속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녕자를 알게 된 이유는 동경의 해안에서 구해주었다. 동경의 해안에서 구해주었기 때문에.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녕자와 그리고 월보와 함께 이제 교역을 떠나기로 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314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홍라는 교역을 왜 몰래 준비했을까요? 자, 10번째 줄 보면 수선 피우지 마. 요란하게 떠날 입장이 아니야. 그러니 출발할 때까지 입 조심해.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떠나야 했을까요? 자, 여기 해볼게요. 15번째 줄. 집안 일꾼들 모르게 몇 가지를 챙기는 게 전부였다. 그리고 또 아랫줄, 집에 있는 걸 가져가려니 일꾼들이 알아챌까 걱정스러웠다. 네, 집에 있는 거를 이제 가지고 떠나야 하는데 빚쟁이들 눈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꾼들 몰래 교역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을 몰래 챙겨야 했고, 또 빚쟁이들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말 5마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인들한테는 말을 팔 거라는 핑계를 대고 3마리를 미리 빼돌렸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 성문을 여는 북소리가 울릴 때 만나자 말을 맡겨둔 객주집에서.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옆으로 넘겨볼게요. 자, 315쪽의 중간 부분. 홍라가 이제 장안에 도착을 했는데 장안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자, 15번째 줄. 자, 장안. 자, 홍라는 지금 장안에 가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2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장안은 어떤 곳이냐면 당나라 황제의 대명궁이 있는 곳이고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비단처럼 화려한 빛깔로 눈부시고 또 여러 기와 지붕들이 물결치고 밤이면 색색의 등불들이 반짝반짝거리고 많은 동방의 상인들이 장사하는 시장도 있고 또 서부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교역도시였다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라가 여기에 와서 가져왔던 말들을 팔면서 이제 교역을 시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겠죠. 홍라가 본 장안의 모습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 또 화려하고 교역의
도시였다. 그렇게 이끌게 되었습니다. 네, 홍라가 2년 전에 장안을 떠나면서 언젠가 자신도 여기에 다시 오겠다. 내가 그때는 상단을 이끌고 오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상단을 이끌고 오게 되었네요. 비록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서 오긴 했지만 반드시 금씨 상단에 걸맞은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또 어머니 아버지의 응원의 소리도 들렸다 하면서 이제 이 뒷이야기가 기대가 되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어본다고 했었죠. 자,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자, 지금 결말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발단, 전개, 절정까지만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앞부분에는 이 전에 앞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홍라에 대한 발해도에 대한 소개가 나오면서 이제 홍라가 그래 솔빈으로 가서 은화를 팔고 솔빈의 말을 사자 라는 부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발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솔빈의 말을 사기로 결심을 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개 부분에서는 이제 갈등이 나올 텐데, 자, 전개에서는 월보도 만나고 친샤 그리고 비녕자를 만나면서 상단을 이끄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볼게요. 314쪽에 10번째 줄. 수선 피우지 마. 요란하게 떠날 입장이 아니야. 그렇게 교역을 떠날 상단이 꾸려졌다. 금씨 상단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랐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개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은 가장 긴장감이 느껴졌었나요? 일꾼들 몰래 집에 있는 것들을 챙기고 교역을 떠나기로 하는 이 부분이 가장 긴장감이 높아진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6쪽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2번 대상주 홍라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의 구조를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야기 구조,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 부분에 관련된 질문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의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입니다. 추론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아보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추론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이거는 이제 답이 없는 열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자,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즉, 발단 부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발단 부분에서는 312쪽이죠. 홍라가 솔빈으로 가서 은화를 팔고 말을 사기로 결심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홍라가 솔빈에 가서 말을 사기로 결심. 궁극적으로는 말을 사서 이제 교역을 하려고 결심을 하는 부분이 발단이죠. 자,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 해당하는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이야기에는 어떤 갈등이 나타나나요? 이야기에 어떤 갈등이 나타나나요? 네, 인물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31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13쪽에서 이 비녕자를 만나는 부분도 약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인물 간에 서로 기억을 더듬었다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났다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314쪽에서 이제 떠나려고 준비하는 부분, 여기 부분도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부분에서 긴장감이 드나요?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는 전개. 네, 여러분 어디에서 긴장감이 들었나요?
네, 여기에 있는 것을 일꾼들 몰래 짐을 챙겨서 떠날 채비를 하는 부분, 또 출발하는 날 아침에 조용히 집을 나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긴장감이 고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떠나기 위해 채비하는 부분, 준비 부분에서 긴장감이 느껴진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의 결말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네요.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홍라는 과연 상단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의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제목에서 홍라를 대상주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대상주 홍라. 네, 지금 이 금시 상단을 이끌었던 어머니께서 일본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머니와 헤어지고 지금 홍라가 상단을 이끌게 되었죠. 그래서 홍라 앞에 대상주를 붙였습니다. 홍라가 상단을 이끌게 되어서. 자, 홍라가 상단을 이제 꾸리는데 빚쟁이들 몰래 상단을 꾸립니다. 왜 빚쟁이들 몰래 상단을 꾸려야 했을까요? 그런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홍라는 왜 빚쟁이들 몰래 상단을 꾸렸나요? 자, 이에 대한 답은 314쪽에서 이에 대한 답을 알아봤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빚쟁이들 눈을 피해서 집안 물건들을 몰래 챙겨야 했고 빚쟁이들이 알게 되면 상단을 꾸려서 교역을 하러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몰래 상단을 꾸렸다. 다음, 홍라는 비명자가 함께 간다고 하자 왜 애써 엄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자, 314쪽에 7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장안이라고요? 네네, 갈게요. 가겠습니다. 비명자는 여전히 뚱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홍라의 마음은 반가워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대상주답게 굴어야 했다. 홍라는 애써 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속으로는 지금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을 만큼. 그런데 대상주로서의 위험이 없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홍라는 그 마음을 감추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애써 엄한 표정을 지은 이유는 대상주로서의 위험을 잃지 않기 위해. 서의 위험을 잃지 않기 위해. 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자, 홍라가 이제 교역을 해서 빚을 갚기 위한 장소로 장안을 선택을 했죠. 홍라는 왜 장안을 선택했을까요? 하는 질문을 써볼게요. 홍라는 교역의 장소로 왜 장안을 선택했을까요? 장안을 선택한 이유는 대도시고 또 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교류가 활발하겠죠. 자,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을 써봅시다. 자신이 홍라라면 장안으로 길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자, 지금 장안으로 몰래 떠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크겠죠. 과연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러나 장안에 도착해서는 희망을 엿보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불안하지만 희망이 있다. 네, 그러면 홍라는 장안에서 과연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 한번 써볼까요? 홍라는 장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자신감도 넘치고 용기도 있는 친구니까 잘 해낼 것 같아요. 다음, 교역을 하러 떠나는 홍라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한번 여기에다가 써보세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자신이 만약에 홍라라면 빚을 다 갚고 나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그런 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신이 홍라라면 빚을 다 갚고 나서 무엇이 하고 싶은가요?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옆으로 넘겨봅시다. 317쪽. 이번에는 대상주 홍라에서 인상 깊은 장면과 그와 관련된 떠오르는 자신의 경험을 비교해서 글을 한번 써봅시다. 자, 여러분, 이 대상주 홍라 부분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인상 깊은 인물의 말이 있다면 여기에 큰 따옴표로 함께 같이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나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도 홍라처럼 이러이러한 비슷한 마음을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한번 경험을 떠올려서 써보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고 그대로 쓰기보다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써보세요. 자, 선생님이 뽑은 인상 깊은 장면은 홍라가 2년 전 장안을 떠나면서 언젠가는 자신의 상단을 이끌고 다시 오겠다는 그 다짐을 떠올리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자, 홍라가 다시 장안에 오게 됐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오게 됐어요. 하지만 홍라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힘차게 나아갔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홍라의 용기와 자신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울리는 나의 경험은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나도 더 어릴 적에는 6학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잘하게 될 줄 알았다. 국어도 수학도 미술도 체육도 척척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6학년 졸업을 앞두고 과연 내가 잘해온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홍라를 보면서 여기서 좌절하거나 멈추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중학생이 되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것들도 과감히 도전하고 싶다 라고 썼습니다. 선생님도 항상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데 막상 그게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중학생이 되면 좀 더 도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붙임판에다가 독서 감상문을 한번 써볼게요. 자, 독서 감상문을 쓰기 전에 여러분 개요를 한번 이렇게 써보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우선 인상 깊은 장면과 떠오르는 내 경험은 꼭 넣기로 했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는 인상 깊은 장면 그리고 떠오르는 내 경험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그래도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총 3문단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여러분도 아니면 여기에 맨 마지막에 내 느낌도 써도 됩니다. 이렇게 문단을 구분을 한 다음에 한번 써보고 문단의 첫 시작은 한 칸 들여쓰기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선생님이 여기 예시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고 참고해서 여러분은 더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제목은 대상주 홍라에서 배운 용기라고 썼습니다. 이 제목은 이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제목이면 가장 좋겠죠? 자, 문단은 총 3개로 나눴어요. 선생님이 개요를 쓸 때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눴고요. 자, 첫 번째 문단을 볼게요. 국어 시간에 책 나는 비단길로 간다의 일부분인 대상주 홍라를 읽었다.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나온 책의 실제 제목은 나는 비단길로 간다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궁금하신 친구들은 이 책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13살인 홍라는 발해 금시상단 대상주의 딸이다. 풍랑의 어머니와 헤어지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상단을 이끌게 되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몰래 교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인물이다. 자,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책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썼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나는 홍라가 2년 전에 장안을 떠나면서 언젠가 자신의 상단을 이끌고 다시 오겠다는 다짐을 떠올리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네, 여기는 바로 인상 깊게 읽은 장면, 인상 깊은 장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 그 부분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홍라의 용기와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홍라를 보니 비슷한 나의 경험이 떠올랐다. 나도 더 어릴 적에는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떠오르는 내 경험에 대해서 쓰면서 앞으로 중학생이 되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더 도전해야겠다 하면서 이 전체적인 주제가 홍라를 읽고 나서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용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독서 감상문을 잘 써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